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기술의 이해 7강 컴퓨팅 사고와 알고리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에서 다룰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팅 사고에 관해서 설명하겠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우리가 학습할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다.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인 추상화, 분해, 패턴, 알고리즘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표현 방식과 제어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성능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 컴퓨팅 사고입니다. 파트 1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컴퓨팅 사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과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팅 사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컴퓨팅 사고는 영어로 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 하는데요. 2006년도에 지넷 윙 박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새로운 용어, 새로운 개념이 대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컴퓨터적으로 사고하는 기술이 단지 컴퓨터 과학자나 프로그래머한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컴퓨터적인 아이디어를 다른 학문 분야와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뭔가 응용 분야에 적용하는 일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자들만 하는 일이라고, 전공자들만 관련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터적인 해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컴퓨터적으로 사고하고 내가 가진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고 체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관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그 논의에 의해서 다양한 컴퓨팅 사고에 대한 정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컴퓨팅 사고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넷 윙 그룹이라는 그룹에서는 컴퓨팅 사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계나 사람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문제와 해법을 정형화하는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에서 앞에 붙은 수식을 다 제거한다 그러면 컴퓨팅 사고란 문제와 해법을 정형화하는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면은요.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problem solving 메소드들의 셋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problem을 express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솔루션, 해결책을 익스프레스하는 그런 방법론들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문제와 솔루션에 대해서 기술을 하게 되느냐면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와 솔루션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는 컴퓨팅 사고란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형식으로 문제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다양한 메소드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컴퓨팅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고방식들이 컴퓨팅 사고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문제와 해법을 바라보는 사고체계가 필요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컴퓨팅 사고적인 사고체계들, 사고방식들의 이야기되어 왔고 논의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공통되는 것들요. 많은 사람들이 논의했던 것에서 공통되는 4가지 핵심 요소를 추려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추상화이고요. 두 번째는 분해, 세 번째는 패턴, 네 번째는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요 각각의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상화입니다. abstraction이라고 하는데요. 추상화란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고 중요한 특징만으로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 과정을 말합니다. 문제에서 아주 세세한 것, 문제의 핵심적인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고 뼈대에 집중을 하는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크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데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추상화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예제에서요. 비행기와 자동차에 대한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비행기 예제를 보시면 서로 다른 이런 비행기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왼쪽에 보여지는 것은 이게 아마 뭐 헬리콥터나 개인용 비행기인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림은 이제 여객기나 항공기에 해당하는 이런 비행기인데 이 각각의 비행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부 사항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비행기 같으면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 같으면 프로펠러가 없지요. 이런 세세한 여기에는 창문이 이렇게 크게 나 있고 오른쪽에는 창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세세한 사항은 다르더라도 이런 세부적인 요소는 감추고요. 이 비행기라는 이런 객체들의 외형에 중점을 두어서 핵심적인 특징만 뽑아서 추상화하게 되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집니다. 이런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핵심 그 외형적인 요소가 뭐일까요? 모양이 일단 길쭉하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비행기, 그 다음에 뭐 네모나게 생긴 비행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원형의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이 이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선별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날개가 어느 비행기에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 외형적인 모양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추출해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꼬리 부분도 그 중심을 잡는 데 사용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요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 요런 가장 중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개념만을 살려서 이렇게 이미지로 추상화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자동차들의 모양 중에서 공통이 되면서도 핵심이 되는 외형적인 요소라고 한다 그러면 창문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창문이 2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추상화한 과정에서는 창문이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고요. 그리고 바퀴가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고요. 그리고 앞뒤에 본네트라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고 자동차의 모양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모양을 이렇게 추상화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요소로는 콧불소를 이렇게 다각형 형태로 그렸어요. 보면은 다각형 중에서도 삼각형들을 이렇게 모아서 콧불소의 모양을 형상화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실제 우리가 콧불소라는 객체를 볼 때에는 그 표면이 굉장히 투박하고 우둘투둘하고 뭔가 묻어있고 억세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요소들, 그리고 걸어갈 때는 때로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세부적인 요소들은 다 배제를 하고 콧불소가 투박한 형태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요. 그리고 이 모양을 삼각형 형태의 이런 모양들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콧불소의 모양을 추상화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라는 것은 그 객체에 관해서
어떤 측면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측면을 살려서 그 객체를 표현하고 그 객체에 대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추상화 사례입니다. 이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맵들을 볼 때에 어느 정도는 추상화되어 있는 실제 사진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심플리파이 되어 있는 이런 지도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 왼쪽에 보는 형태의 지도가 더욱 추상화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지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왼쪽 지도에 이렇게 보면은 도로 모양이 어느 정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굽어 있는 도로 모양이.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 지도상에서는 각 스팟, 미용실과 영어학원 간의 거리가 이만큼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슈퍼마켓과 영어학원 간의 거리가 이만큼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 선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실제 거리를 축소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영어학원까지 가는 거리가 슈퍼마켓에서 영어학원까지 가는 거리의 2배 정도 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도를 더욱 추상화해서 오른쪽에 있는 형태와 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형태의 이 그래프는 지도에서 나타난 그 도로의 모양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배제를 했고요. 각 지점 간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만 초점을 두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보만 지금 이 그래프상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과 미용실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요. 미용실과 슈퍼마켓도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에만 초점을 두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지도에서 보이던 그 거리에 대한 스케일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로 가면서는 거의 그것이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지금은 미용실, 슈퍼마켓, 영어학원 이렇게 그렸지만 이 미용실이 조금 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에서 표현하고 싶은 정보는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 그 정보가 필요하면 이 연결선상의 숫자로서 그 정보를 표현해주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에는 이 거리에 대한 스케일이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 어떤 문제, 어떤 객체를 바라볼 때에 그 객체에 대해서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만을 남겨놓고 다른 세세한 부분들을 배제하는 것.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추상화 사례가 하나 있네요. 이제 단적인 예들을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나 친구한테 이제 내가 먼저 영화를 봤어요. 근데 영화 스토리를 5분으로 축약해서 전달을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스토리의 세세한 것, 영화 배우가 어떤 옷을 입었더라. 이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상화하는 과정에서 그 옷에 대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그 배우가 입었던 옷이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굵직굵직한 스토리, 사건들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쫙 들려주게 되면 그것도 추상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떡볶이 만드는 방법을 딱 3단계로 설명을 해봐라. 떡볶이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저렇게 아주 준비할 것이 많죠. 근데 딱 3단계로 설명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떡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각종 채소와 어묵을 준비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섞어서 끓인다.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맛이 없겠네요. 떡과 재료, 야채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 양념 소스를 만든다. 그리고 섞어서 끓인다. 이렇게 3단계로 설명하긴다면 거기에는 세세한 것들이 빠져 있고 핵심적인 요소만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추상화는 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수학에서 추상화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아래에 예제로 제시된 부분을 보시면 숫자의 열이 있어요. 1, 2, 3, 5, 8, 13, 21, 34, 55 이런 숫자의 열이 쭉 있는데 이 데이터만 가지고도 어떤 데이터라고 제시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데이터가 가지는 규칙 또는 특성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추상화와 약간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일반화되는 것인데요. 이 수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x의 n은 xn-1 더하기 xn-2 이 의미를 하는 것은 어떤 숫자를 생성해낼 때 이 숫자가 어떻게 생성되느냐면 이 숫자의 바로 앞에 있는 숫자와 그 앞에 있는 숫자 두 개를 더하면 요 세 번째 숫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관계를 일반화시켜서요. 3과 1, 2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5와 2, 3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수와 그 앞에 있는 두 개의 수 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 것. 이것 또한 추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수학에 있는 공식이나 그 규칙들이 추상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서서 추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고하려면 첫 번째 추상화라는 사고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세세한 모든 것을 컴퓨터에 전달할 필요가 없이 핵심이 되는 부분,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추려서 문제를 추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분해입니다. 이제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분해라는 사고 과정이 핵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해라는 사고 과정이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본다 그러면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쉬운 간단한 문제로 나누는 것을 분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의 큰 문제나 절차, 데이터, 상황이나 조건 등을 다루기 쉬운 작고 단순한 단위로 나누어 가는 사고 과정, 이것을 분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해라는 사고 과정이 컴퓨팅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표현하는 그런 사고 과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분해에도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들 굉장히 많죠. 새로운 기기를 구입했다던가 할 때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또는 레시피들요.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요즘은 수많은 레시피들이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매뉴얼이나 레시피에서는 작업의 절차를 몇 개의 간단한 작업으로 분해를 하죠. 나누죠. 그리고 각 작업을 다시 세부적인 작업으로 분해를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짜장면 만들기라는 레시피가 있다고 하면 그 레시피상에서는 짜장을 만드는 그 소스를 만드는 일과 그 다음에 면을 삶는 일로 짜장 만드는 과정을 두 개의 핵심적인 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해를 해놓으니 짜장면 만들기라는 큰 일이 그 소스를 만드는 일로만 쳐다본다 그러면 단순화되는 거죠.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면만 삶는다.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큰 것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일로 나누어 놓고요. 또다시 이 소스를 만드는 일에서는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기를 볶는 과정이 필요해. 양파를 볶는 과정이 필요해. 그 다음에 소스를 넣는 과정이 필요해. 이렇게 분해를 해나가는 겁니다. 면을 삶는 과정에서도 물을 끓이는 과정이 필요해. 면을 넣는 과정이 필요하고 면을 헹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각각의 작업의 절차 또는 각 작업을 이렇게 나누어서 더 간단한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도록 표현하는 것. 이것을 분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해의 사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실행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는 글을 쓸 때 개요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생들인 경우에는 이 과제를 낼 때요. 무엇인가 아니면 논문을 쓸 때요. 뭔가 내용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무조건 그 워드 프로세서를 놓고 막 타이핑해서 줄줄줄줄 쳐내려 가는 것보다는 이런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작성하고자 하는 글에는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을 할 것이고요. 본론은 3개의 소항목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각각의 항목에는 어떤 주제, 어떤 제목을 달겠다라는 것을 기획을 하고요. 각 소항목은 또다시 상세 항목들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이런 아웃라인을 먼저 나누어 놓음으로써 그 전체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고 광범위하다 그러면 그 생각들을 부분적인 생각들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해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글의 개요를 작성하던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업무를 분해하거나 분업을 만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학교에 있는 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사관리라는 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학사관리 업무에는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든가 대처를 해준다든가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큰 문제가 없도록 아주 원활하게 그 학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건데요. 그 서비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뭐 하고 이렇게 쫙 나열해 놓는 방식은 관리하거나 우리가 빼먹을 염려도 있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큰 카테고리로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관리에서 해야 되는 일은 우선 학적을 관리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을 관리하는 일이 있고요. 수강을 관리하는 일이 있고 성적을 관리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큰 카테고리들로 분해를 하는 것이고요. 각 카테고리는 또다시 분해가 되어서 학적 관리에는 학적 부를 관리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적 변동을 관리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세분화해 나가면서 업무를 이렇게 세분화해 나가는 이런 계층 구조를 계층화를 해나가는 방식을 WBS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학사관리에서 수행해야 되는 수많은 작업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분해의 사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컴퓨팅 사고를 위한 3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컴퓨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 방식으로 사고해야 하느냐. 그 3번째로 패턴이라는 것인데요. 패턴은 주로 패턴 인식이다. 이렇게 용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패턴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 패턴이라 함은 기존의 문제 자체에 존재하고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는 어떤 새로운 방법, 어떤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나갈 때에 거기에 패턴을 입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패턴을 생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목을 패턴이라고 크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인식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두어서 패턴 인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패턴이란 무엇이냐? 문제에 적용 가능한 그 패턴, 규칙을 찾아내는 사고 과정을 말해요. 또 다시 적용해보면 데이터나 문제 내에 있는 반복 형태, 추세, 규칙성들을 도출하는 사고 과정이고요. 이런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그 미래의 데이터, 나중에 나타날 상황, 미래에 벌어질 그 상태의 변화 등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법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패턴의 인식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서 있는 사람과 걷는 사람의 그 신체의 패턴이라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걷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걸을 때 우리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 오른팔은 뒤로 간다. 맞나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 오른팔은 뒤로 가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하게 걷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걸어갈 때에도 이런 패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하루의 패턴은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반복된다라는 것이고요. 계절 또한 마찬가지죠. 1년에 물론 사계절이 있는 그 국가에 해당하겠지만 봄, 여름, 그 다음엔 가을, 그 다음엔 겨울이라는 이런 패턴에 의해서 계절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에 대한 패턴이 이렇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부터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계절의 삶을 대비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다른 분야, 문학 분야에서도 패턴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 제시해드린 시는 윤동주 시인의 나의 길이라는 시, 아주 짧은 시인데요. 그 일부를 보시면은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 어떤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죠? 맨 마지막에 끝나는 문자가 전부 다 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률을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형태는 우리나라 옛 시조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찾아내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문학 작품을 만들 때도 이런 패턴을 살려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소개되고 있는 패턴의 인식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로제타석이라는 이게 그 패턴 인식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유명한 그런 일화인데요. 예전에 그 고대 어느 지역에서 이런 로제타석이라고 이제 이후에 이름이 붙여졌겠지만 이런 큰 돌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빼곡하게 뭔가 문자의 형태로 아주 정교하게 이게 이제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았던 언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가 도대체 여기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적힌 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판독해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판독하기에는 어떠한 자료도 더 추가적으로 발견된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로제타석이 기원전 196년에 이제 나중에 이것도 알게 된 것이죠. 이집트에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위에 보니까 그 이집트 상형 문자, 그 다음에 민중 문자, 고대 그리스어 이 세 가지 문자로 이렇게 막 섞여서 쓰여 있는 이런 화강암 비석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내용을 이제 해석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장 프랑수아나 뭐 토머스 영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그 기초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힌트를 줄 수 있는 자료가 없었는데 결국은 이 비석상에 있는 문자들에서 패턴이라는 것을 찾아냄으로써 이거를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라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막 뭔가 문자들이 적혀 있는데요. 거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원으로 둘러싸여진 그런 문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문자들은 원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은데 어떤 문자들은 원으로 둘러싸여져 있더라라는 패턴을 발견하면서 유추해낸 것이 이 원으로 둘러싸여진 이름들이 왕의 이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으로 둘러싸여진 이 이름을 고대 문자들하고 그리스어하고 매핑을 시켜본 겁니다. 그랬더니 매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힌트가 되는 그 패턴에 의해서 문자들을 찾아내게 되었고 그것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이 비석에 적혀진 문구를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패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아주 단적인 예제로 많이 언급이 되는 사례예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앞서서 수학에서 그 숫자들 간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추상화해서 기호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추상화할 수 있기까지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간의 규칙, 다른 말로 패턴을 찾는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여기 수열이라는 추상화에서 설명드렸던 같은 예제인데요.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규칙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x 위치에 어떤 값이 올 것이냐 하는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x 위치에는 21과 34를 더한 55라는 값이 여기에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규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는 수학에서 인수분해라는 거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주로 그냥 공식이라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지 않고 외운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뭐와 같으냐면 x 더하기 y 그리고 곱하기 x 마이너스 y와 같다. 이렇게 배웠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공식이 만들어질 때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느냐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이 x와 y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적용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지는 값이 있잖아요. 그 값들의 패턴, 그 값이 생겨나는 결과값이 x와 y와 가지는 연관관계, 그 규칙성이라는 것을 패턴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수학적인 분야에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 중에 마지막 요소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고리즘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파트 2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현재는 파트 1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그리고 알고리즘이 가져야 되는 조건, 사례에 관해서 간단히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먼저 알고리즘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절차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요, 문제 해결의 절차라고 했었잖아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만 있을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것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에 그 어떤 경로로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가지 길만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 해결 절차가 한 가지밖에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어디를 거치고 어디를 거쳐서 간다. 이런 절차로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여러 가지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는 여러 가지일 수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절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절차를 찾아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 절차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5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입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알고리즘에는요. 이 입력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져야 되는 어떤 자료, 기본이 되는 어떤 힌트 말합니다. 그 자료가 0개 이상 제공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0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없을 수도 있고 하나, 두 개, 세 개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가 딱 주어졌다 그러면은 뭔가 자료 또는 힌트가 없이 그 문제를 쭈르륵 해결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사용될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이 0개 이상 제공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출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에는요. 알고리즘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결과를 산출해야 된다는 것이 출력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쭉 따라서 뭔가 작동을 해봤을 때, 동작을 해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 해결의 절차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의미한 무엇인가 결과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산출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문제 해결 절차인 알고리즘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명확성이에요. 자, 이제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 그 어떤 과정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게 실행할 수 없는 그런 표현, 실제 작동될 수 없는 표현으로 적혀져 있어서는 그 알고리즘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알고리즘의 절차를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동작들은 그 수행의 주체가 이제 그게 주로 컴퓨터가 되겠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한성이라는 거예요. 각 동작은 유한한 시간 내에 수행이 종료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절차, 뭐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적었을 때 어느 한 동작에 있어서 그 동작이 일단 시작되고 나면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각 단계는 반드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수행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끝나는 동작이다. 언젠가는 끝나는 절차이다. 이것이 개런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성이라는 것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효율성입니다. 모든 동작이 실행하거나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작은 그 실행할 수 있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동작의 주체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어야 하고요. 그 실행의 결과가 제대로 된 실행이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형태로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의 사례를 하나 보시면은요.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알고리즘을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아침에 집에서 회사까지 갈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 사례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알고리즘으로. 근데 알고리즘은 절차들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1단계. 집을 나서면서 남은 시간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1시간 이상이냐, 1시간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수행할 일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상 남아 있으면은요, 일단 근처의 편의점으로 갑니다. 집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바나나 우유 하나를 사서 먹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역에 내리겠죠. 그리고 나서는 도보로 회사로 이동을 하는 이런 순서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에 바나나 우유를 사서 먹는 이 과정과 근처 편의점으로 가는 과정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 만들어진 절차가 되는 거죠. 편의점에 가지도 않았는데 바나나 우유를 사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 가능한 절차로 기술을 하게 되는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집을 나서면서 남은 시간을 확인을 했는데 시간이 1시간 미만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경우에 대해서예요. 그러면 수행할 일은 일단 집 앞에서 택시를 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택시에서 내립니다. 내린 상태에서 또다시 조건에 따라서 할 일을 나눠볼 수 있어요. 택시에서 내렸더니 시간이 20분 이상 남았어요. 그러면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바나나 우유를 사 먹고 도보로 회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20분 미만이 남아 있으면 바나나 우유를 못 사 먹는 거예요. 배고프지만 그냥 도보로 회사로 이동을 한다. 이런 알고리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판단하고 실행의 그 절차들을 우리가 계속 결정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단계 절차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컴퓨팅 사고 우리가 아까 정의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절차화할 수 있는 어떤 문제의 해결의 그 방법을 절차화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사고에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 다른 알고리즘의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2개 이상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2개의 숫자만 더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이 기계는 얘가 가진 능력은 딱 하나예요. 숫자 2개를 주면은요. 그 숫자 2개를 더해서
그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 기계 하나를 이용해서 1부터 6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면 머리에서 그냥 1부터 6까지 주주쭉 더하면 되겠지만 뭔가 우리가 이 기계를 활용을 할 건데 그 기계는 한 번에 하나의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계산이라 하면 숫자 2개를 더해서 숫자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계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 덧셈을 하는 그 과정, 첫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기계에 1과 2를 입력을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받아요. 그 결과를 A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서 만들어줬던 그 A 있었잖아요. 그 결과에다가 3을 다시 더해요. 그러니까 기계의 입력으로 A 값하고 3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또 다른 결과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 더해진 그 결과 A 더하기 3 한 결과가 다시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요 A를 다시 입력으로 주면서 나머지 입력 하나로 4를 줘요. 그러면은 결과가 만들어지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A와 5를 입력으로 주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A와 6을 입력으로 주고 결과를 받으면 이 마지막에 받은 5단계에서 받은 이 결과에 1부터 6까지 다 더해진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죠. 이렇게 처리하는 순서를 절차화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법에서는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 하나 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 2인데요. 보시면 기계에 1하고 2를 넣어요. 그러면 결과가 만들어지죠. 1, 2 더한 거. 일단 A라고 받아놔요. 요번에는 3, 4를 넣어요. 그러면은 3, 4 더한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B라고 해서 놔요. 그 다음에 5, 6을 넣어요. 그러면은 결과 C가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에 이렇게 A, B, C 이제 3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단계에서는 A하고 B를 더해요. 그러면은 그 A 더하기 B 한 결과가 이제 만들어져서 X에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X에다가 C를 더하는 거예요. 남아있던 값, 그죠? 그러면 결과 Y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5단계에서 만들어진 Y 결과가 1에서부터 6까지 다 합한 그 결과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니 왼쪽에 있는 알고리즘 1번과 오른쪽에 있는 알고리즘 2번은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는 서로 달라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결론은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 똑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 중에 어떤 절차, 어떤 알고리즘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마다 다 다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런 작업의 절차들을 절차화해서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컴퓨팅 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퀴즈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컴퓨터. 이게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포함된 사고 과정의 일체를 가리키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컴퓨팅 사고라고 했습니다. 2번 다음 중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여기서 구성 요소라는 말은 핵심 요소라고 바꿔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을 때 분해, 알고리즘, 패턴 인식, 거기에 한 가지 추상화까지 봤고요. 프로그래밍은 후에 사용되는 도구이지 이게 컴퓨팅 사고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삼각형과 사각형만을 이용해서 사자를 그렸습니다. 컴퓨팅 사고의 어떤 구성 요소로, 어떤 핵심 요소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봅니까? 사자를 그리는데 사자의 그 형태를 다 세부적인 거를 빼고 거기에 해당되는 삼각형, 사각형 요소만을 살려서 그림을 그렸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들을 배제하고 핵심적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뼈대만 살려서 문제를 표현하는 것 4번 추상화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요일별로 판매량을 조사해 보니 일요일에 많이 팔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것을 활용하게 된 것이죠? 전체 데이터들을 쭉 살펴봤더니 그 안에서 일정한 규칙, 일요일에만 많이 팔린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기 때문에 패턴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 방식을 컴퓨팅 사고라고 합니다.
컴퓨팅 사고의 4가지 핵심 요소에는 추상화, 분해, 패턴,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 중에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을 분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 중에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고 중요한 특징만으로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 중 데이터들을 특징별로 나누어서 유사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을 패턴 인식이라고 했습니다.